비유적으로 제가 많이 설명드리는 건 자동차가 작동하는 데 있어서 연료로 작용하는 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라고 하는 열량 영양소들이고요. 미량 영양소라고 하는 비타민, 미네랄. 좋은 연료 100% 들어오는 차랑 좋은 연료 50%에 엔진오일 50%가 들어온 차 중에 뭐가 연비가 좋을까? 후자가 연비가 좋습니다. 연료만 100% 들어와도 엔진오일이 제대로 안 들어와서 엔진이 삐걱삐걱 되면서 돌아가면 이 100%의 연료를 다 못 태워냅니다. 양은 탄단지로만 보고 보면 반이나 줄었는데도 에너지는 훨씬 더 후자가 많이 난다. 타임에 맞지 않다는 음식은 면역세포들 입장에서는 설사로도 내보내고 식도염 형태로도 올리고 트름도 하고 하면서 알러지 형태로 피부로도 드러내고 가려움 형태로 드러나고 비염 형태로 드러나고 자가면역 질환은 결국 면역계가 오랜 시간 지쳐가는 과정이에요. 타임에 맞지 않다는 음식은 면역세포들 입장에서는 해부학적으로 들어가 본다면 유전체 타입이 친한 게 들어왔다. 이제 2차 방어막 선인 장에서 먼저 일단 싸우겠죠. 혈액까지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열심히 처리합니다. 싸우느라고 막 싸워내면서 설사로도 내보내고 식도염 형태로도 올리고 트름도 하고 하면서 점막선에서 장에서 먼저 한번 싸우네요. 그때 멈춰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제 그걸 뚫고 들어가겠죠.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장선에서 처리를 못한 것들이 남아서 혈액으로 들어가면 이제 혈액에서 또 면역세포들이 또 열심히 싸워냅니다. 알러지 형태로 피부로도 드러내고 가려움 형태로 드러나고 비염 형태로 드러나고 혈액을 돌면서 전신의 장기들에서 여러 염증 반응들을 유발합니다. 그때 들어주면 그래도 좀 혈액선에서 멈춘 건데 또 무시하고 계속 들어옵니다. 그럼 이제는 얘네들이 어딜 때려야 될지 헷갈리면서 장기까지 반응이 연결이 됩니다. 그게 이제 자가면역 질환의 흐름으로 넘어가는 거죠. 해부학적으로 보면은 그렇고요. 자가면역 질환은 결국 면역계가 오랜 시간 지쳐가는 과정이에요. 난리도 쳐보고 포기도 해봤는데 또 다 계속 때리니까 이제 에라 모르겠다. 아군 적군을 구분 못하고 헷갈린다. 그러니까 그냥 에라 모르겠다. 다 때려버려야겠다 하면서 나타나는 질환이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카톡방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수험장을 받았을 때 제가 10여 년 이상 공부하면서 녹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수험장을 받으면 사람들은 녹즙의 우선순위가 아니고 음식을 우선순위로 하고 녹즙은 뒷전으로 이렇게 밀어놓더라고요. 근데 물론 음식을 내 몸에 맞는 거 100% 하는 것과 녹즙을 먹으면서 100% 하는 그 차이점은 어느 정도의 대비 나는지는 저는 그게 궁금해요. 비유적으로 제가 많이 설명드리는 건 항상 자동차로 많이 예시를 드리는데 자동차가 작동하는 데 있어서 연료로 작용하는 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라고 하는 열량 영양소들이고요. 미량 영양소라고 하는 비타민, 미네랄, 녹즙의 가치가 있는 것들이 거긴데 미량 영양소들을 저는 이제 엔진오일로 많이 비유를 드려요. 그럼 자동차를 생각해 봤을 때 좋은 연료 100% 들어오는 차랑 좋은 연료 50%에 엔진오일 50%가 들어온 차 중에 뭐가 연비가 좋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오거든요. 후자가 연비가 좋습니다. 연료만 100% 들어와도 엔진오일이 제대로 안 들어와서 엔진이 삐걱삐걱 되면서 돌아가면 이 100%의 연료를 다 못 태워냅니다. 아무리 좋은 게 들어와도 다 못 태워내면 결국 찌꺼기거든요. 엔진이 부드럽게 돌아가도록 도와주는 개념을 비타민, 미네랄이라고 생각하시면 후자가 훨씬 더 연비가 좋다. 극단적으로 항상 식사로 예시를 드리는 게 에너지 면에서 보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으로만 된 100% 식사를 하는 것보다 탄단지 50, 비타민, 미네랄 50이라는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고 밸런스가 됐을 때 똑같은 100인데 환자분들이 내는 에너지, 그러니까 몸이 에너지를 내는 효율은 후자가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양은 탄단지로만 보고 보면 반이나 줄었는데도 에너지는 훨씬 더 후자가 많이 난다. 이렇게 많이 설명을 드려요. 제가 해가지고 저도 그걸 느끼거든요. 녹즙과 100% 속생을 했을 때의 내 몸 상태, 자고 일어났을 때의 상태, 그리고 또 속생만 먹는 것만 100% 하고 나서의 그 다음날 일어났을 때의 몸 상태가 완전히 틀려지거든요. 요 속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슈가 완전 드시는 거, 그게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또 조금 이해를 해드릴 수 있는 건 워낙 쇼크를 받고 시작을 하니까요. 바꿔야 될 게 많으니까 음식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것도 또 현실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녹즙도 가루로 판매도 저희가 하지만 사실 처음부터 녹즙 짜서 드시라고 하시면 다들 도망가시거든요. 힘들지만은 착즙기보다는 녹즙 제가 많이 올려요. 녹즙기로 짜서 먹으면은 피독함이 살아 있으니까 그거를 짜 먹으라고 얘기하면은 그래서 저는 좀 단계적으로 레벨을 올려간다고 설명을 드리는데 처음에 일단 식사 바꾸는 거에 집중하시고 그랬는데도 이제 또 불만이 나옵니다. 왜 에너지가 이거밖에 안 나냐? 그럼 이거 안 해서 그런 것들 하나씩 추가하는 거죠. 엔진도 닦아드리고 연료도 좀 좋은 거 넣어드리고 하면서 점점 효율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면서 설명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환자분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고생을 많이 하면서 오신 분들은 한 번에 바꾸는 게 좀 힘들긴 한 것 같아요. 저희가 천천히 올려드리는 게 건강하기가 참 귀찮고 힘듭니다. 근데 그렇게 해내야 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같아요. 내 몸을 갖다가 어느 위치에 올려놓으면 내가 나쁜 게 들어왔을 때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데 요걸 못 올려놓으니까 이게 들어와도 흥, 저게 들어와도 흥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똑같은 루틴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제일 안타까운 게 100% 올려라. 올려야지 나쁜 게 들어왔을 때 내 몸에서 반응을 해서 아 이게 이런 거구나 거를 느껴야지만이 그 다음에 속생이라는 거를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쉽지 않죠.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근데 이게 오늘 강의랑도 연결이 되는 것 중에 제가 자가 면역 질환을 치유합니다. 분명히 회복됩니다라고 설명드릴 때 환자분들께 설명드리는 완치의 기준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완치는 증상보다 이 질환 치료를 목표로 할 때 항상 증상이 포커스가 아니고 면역계 정상화까지를 제가 해드린다고 설명드리거든요. 그럼 면역계 정상화가 된가 하는 게 뭘까라고 질문을 드리면 안 아픈 거죠? 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면역계가 정상화됐다라는 의미는 이제 저 말고 본인의 몸이랑 대화하시면 되는 상태까지 만들어드리는 게 제 역할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그 말은 면역계가 정상화됐다는 의미는 아닌 거 들어오면 아니라고 몸이 이제 말하게 됩니다. 자가면역 질환이 무서운 이유는 아닌 게 들어와도 맞다고 반기고요. 맞는 게 들어왔는데 때리는 현상이거든요. 그거를 정상적으로 돌리는 게 상당히 험난해요. 근데 그게 돌아가고 나면 이제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몸이 말해주니까 몸이랑 대화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제 역할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인 책임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다 연결이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막 공감하고요. 그 단계까지 저는 그래도 또 저희 역할은 그 단계까지를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그리고 효율적으로 속도라는 표현보다는 효율적으로 어디로 뒤로 새지 않고 최대한 빠르게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드리는 게 제 역할이라 차도 더 깨끗이 닦아드리고 기름도 더 좋은 거 넣어드리고 근데 또 환자분들이 좋은 거 넣어드리려고 그러면 비싸다고 하시니까 고민이에요. 어떻게 해야 그 단계를 최대한 빨리 사실 자가면역 질환 치료하다 보면 식품으로만 치료할 수 있지 않냐라고 문의를 많이 하시거든요. 가능한데요.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거 감당하실 수 없을 거라고 설명드리거든요. 됩니다. 근데 내가 예를 들면 이 병을 10년 앓았다. 그럼 5년 100% 하실 자신 있으시면 그렇게 하시라고 하는데 대부분 그렇게 못 하시거든요. 저는 그걸 5년을 그래도 2년으로 그래도 1년으로 땡겨내려고 하는 게 제가 최대한 애쓰는 거지 제가 이 병을 없애는 게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항상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식사가 기준이고 당연히 핵심인데 저는 그걸 도와줄 뿐이다. 어떻게 하면 최적의 효율을 낼지를 애쓰고 면역세포들한테 계속 비위 맞추는 거거든요. 조금 한번 믿어줘 봐라. 해봐라.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드려요. 그 마음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저는 또 어쨌든 저희 업이니까 저는 어떻게 하면 그걸 효율적으로 도와드릴지 많이 고민해보고 좋은 걸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답하시겠지만 네. 갑상선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 S타입 환자한테 리커버리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은 질문인데요. 면역계의 흐름을 제가 좀 쉽게 설명드리려고 그냥 혈액 단위로만 봤는데 면역계를 크게 보면 세 가지 방어막이 있어요. 첫 번째 방어막은 피부, 점막이거든요. 물리적 장벽이라고 하는데 피부와 점막선에서 1차적으로 면역계가 한번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혈액으로 들어온 걸 혈액에서 처리하고 저 정확하게는 피부, 점막, 그 다음이 장, 그 다음이 혈액이거든요. 이 흐름 중에서 이제 앞에 두 단계에서 이걸 다 걸러내게 되어 있는 거죠. 글리아딘, 정확하게는 프롤린이라고 하는 이 펩타이드 형태들이 우유 같은 카제인 성분에서도 많이 유발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 글루텐에서 유발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것들이 1차, 2차 방어막선에서 처리가 되고 장으로 들어오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럼 이 1, 2차 방어막선, 특히 2차 방어막선에서 반응을 제대로 하느냐가 저희가 말한 유전체 타입상에서 제대로 소화되는 분들은 그 2차 방어막선에서 그걸 다 분해를 해내요. 그럼 장에서 분해가 된 형태로 혈액으로 들어오는 건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다만 예전에 제가 알러지 검사랑도 연결이 되는데 알러지 검사상에서 어떤 항체가 나온다는 의미는 장에 누수가 있다는 현상이거든요. 장에 누수가 있으면 타입에 맞는 게 들어오더라도 그 누수된 현상이 인해서 장이 구멍이 늘어났기 때문에 타입에 맞는 음식도 장에서 바로 혈액으로 들어오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럼 이거는 타입이랑 상관없이 덩어리째 들어온 건 항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장내 염증이 심한 상태의 환자분들은 타입에 맞더라도 글루텐이 함유된 음식들은 줄이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다만 장이 안정화됐다. 장벽에 면역계가 안정이 돼서 들어온 물질들이 분해된 상태로 들어올 때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타입에 안 맞는 분들은 글루텐이나 프롤린 같은 펩타이드를 분해를 못한 형태로 들어오는 것들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방어막도 세부적으로는 3개로 나눠서 봤을 때는 대부분 S타입 분들을 처리해서 들어오는데요. 근데 다만 이거는 글루텐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가공된 밀가루는 별로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S타입 분들도. 그래서 정확하게는 호밀, 통밀은 오히려 이 장벽만 안정된 후에는 오히려 S타입 분들한테는 쌀보다도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어떤 연구에서 나오는 것들은 평균인데요. 통계적으로 보면 밀가루는 안 먹는 게 더 좋은 게 맞습니다. SM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는 일반적으로는 밀에 도움을 받을 분들보다 도움이 안 될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저 통계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그런 맹점이 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물질에 대한 항체를 만든다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혈액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항체가 만들어진다는 건 장 점막에서 처리가 안 된 물질들이 혈액까지 유입이 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면역 반응의 시작은 점막부터 처리를 해내는 게 제대로 된 면역 반응이거든요. 거기서 제대로 처리해내면 그 덩어리가 큰 덩어리째로 혈액까지 유입이 되지는 않습니다. 친화도의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잘 맞는 것들은 거기서 잘 분해하고 필요한 형태로 소화효소랑 잘 반응해서 분해된 형태로 혈액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글루텐은 여러 문제들이 많은 게 통계가 나오고 있으니 안 드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스타일 분들이라도 초기 3개월 정도는 밀가루는 줄이시는 게 안전해요. 장벽이 완전히 재생될 때까지. 장벽은 보통 3개월은 길게 보는 거고요. 한 달 정도면 재생 주기를 생각하면 거의 다 메꿔집니다. 초기에 막 설사하는 단계만 지나가고 나서는 문제없이 드셔도 된다고 저는 설명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불안하신 분들은 안 드시면 더 좋습니다. 제가 평생 의학하면서 원인을 못 찾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원인이 장누수였다는 걸 그때 보고 저도 놀랐는데, 그러면 장누수가 됐다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고, 두 번째 질문은 서빙을 잘하면 장누수가 자신 있는지 없는지 몰랐어도 있었던 사람들도 장누수가 그냥 다 메워지고 정상화되는 건지. 장누수라는 현상은 어떤 검사를 통해서 확진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장누수의 저는 가장 대표적인 검사 중에 하나가 알러지 검사라고 많이 설명을 드리거든요. 알러지 검사는 우리가 혈액을 통해서 어떤 항체를 체크하는데, 그 항체에서 어떤 물질에 대한 항원, 그러니까 어떤 물질을 항원으로 하는 항체가 혈액에서 발견됐다는 건 그 물질이 덩어리째 혈액으로 들어왔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알러지 검사상에서 예를 들면 S타입인데 밀에 대한 알러지 검사상 양성이 높게 나왔다. 이거는 장누수가 있을 가능성이 높죠. 반대로 또 M타입인데 나는 파인애플에 대한 알러지 검사가 높게 나왔다. IgE 높게 나왔다. 그럼 장누수가 있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파인애플이라는 물질은 장에서 소화가 돼서 분해가 돼서 혈액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덩어리째로 넘어갔다는 거거든요. 치밀결합부라는 게 원래대로라면 큰 단백질들은 넘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깨졌다 보니까 큰 단백질들이 분해가 덜 된 애들이 그냥 혈액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유전체 타입이랑 상관없이 덩어리째 넘어갔기 때문에 몸이 느끼기엔 이건 항원이에요. 무조건 싸워야 되는 애들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항체를 만들어낸 걸 혈액검사상에서 체크한 걸 알러지 검사라고 저는 설명을 드려요. 알러지 검사상 양성이 나온 분들은 그거는 장에 염증, 그러니까 장누수가 있다라고 추정하고 치료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실제로 그러면 장누수가 치료되냐 하면 그 알러지 검사들이 저희가 100% 잘 장이 안정화된 생활을 보통 한 3개월 정도 하고 나서 알러지 검사하면 타입에 맞는 거에 대한 항체는 거의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 말은 이제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농도가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 말은 혈액에서, 왜냐면 이제 장이 막혔기 때문에 안정화됐기 때문에 덩어리째 혈액으로 넘어오는 건 없어지겠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항체는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아요, 혈액에서. 그러면 그게 점점 사라지는 거라 알러지 검사상에서 양성이 있던 거더라도 장누수가 해결되면 추후에 사라진다. 그걸 가지고 장누수가 회복됐다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설명을 드립니다. 장은 우리 몸 안에서 면역세포들이 정말 많이 모여있는 장소예요. 그리고 그 면역세포들이 어떤 군집을 이뤄서 정말 세밀한 면역 반응을 하기 위해서 싸우기도 하고 교육도 하고 훈련도 받고 북치고 장치고 난리를 치는 장소가 장이거든요. 장누수라는 개념은 중요한 개념이 맞고, 하지만 조금 너무 과대평가된 경향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어막 4가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통은 그냥 3단계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피부 같은 물리적 장벽, 그 다음에 점막 같은 화학적 장벽, 그 다음에 혈액적 장벽이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제일 우리가 건강한 분들은 이제 감기랑도 생각을 해보면요, 제일 건강한 분들은 감기가 아예 못 들어오게 피부선에서 예를 들면 세균이 들어왔다고 바로 다 감염되는 게 아니죠. 피부 장벽이 튼튼한 분들은 세균이 아예 피부를 못 뚫고 들어옵니다. 여기서 1차적으로 막아낸 게 제일 건강한 상태. 근데 그게 좀 뚫렸어. 그럼 이제 들어와서 예를 들면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코에 딱 붙었죠. 그럼 점막선에서 건강한 분들은 점막선에서 처리해서 끝냅니다. 그럼 바이러스가 혈액까지 못 들어가니까 기침 가래 열심히 하더니 끝났다. 건강한 분들이에요. 근데 그것도 이제 뚫렸다. 그럼 이제 혈액으로 들어왔죠. 그럼 혈액에서 열심히 싸우는 게 열나고 하는 반응들, 관절 통증이 오고 막 몸살이 오고, 이건 이제 혈액에서의 반응이죠. 그게 이제 3단계까지 온 거죠. 굳이 말한다면 감기에서 제일 건강한 분들은 애초에 안 걸리는 게 당연히 건강하고요. 그러기에는 이제 피부 장벽은 나이가 들어서도 떨어지고 하니까 물리적 장벽은 어쩔 수 없이 약해지는 게 있고, 점막 면역이 뛰어난 분들은 감기가 온 줄 알고 기침가래 몇 번 하더니 떨어졌다. 2번째로 건강한 분들. 혈액까지 와서 열 났는데 열 하루 이틀 나더니 이겨냈다. 3번째로 건강한 분들. 굳이 비교한다면 이렇게 장벽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쇼그렌 증후군에는 구강 건조증도 쇼그렌 증후군이 하나요? 네, 맞습니다. 베지트병이 2부로 나와 있는데 베지트병하고 구강 건조증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조금 다른데요. 쇼그렌 증후군은
침샘, 눈물샘 같은 액체를 분비하는 그 선을 공격해서 물이 안 나오게 하는 질환이고요. 페체트병은 조금 더 혈관염증의 형태라 구강 내에 있는 점막이 혈액이 지나가는 부분들을 공격해서 염증이 생기는 형태라 구강건조증보다는 조금 더 구내염 형태로 많이 페체트병에서는 나타납니다. 부위가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똑같은 입이지만 점막을 공격하는 건지 외분비 선을 공격하는 건지. 어르신이 입이 얼마나 건조한가면 건조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연대병원이나 해서 매번 가가지고 약을 주먹으로 하나씩 잡수면서 이 건조를 막으려고 하는데 이분은 가물가시게 약을 많이 먹는데 입이 건조해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걸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이 양반이 초기를 중이고 있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평생 그냥 주먹으로 약을 드신 분이 건조를 이렇게 해서 좀 고치려면 기간이 훨씬 더 길겠는 거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근데 영상에서 보셨던 분도 10몇 년을 약을 드셨던 분이고요. 약을 드시다가 이제 드실 약이 없어서 안에 이상이 오기 시작해서 못 드셔서 오셨던 분이라서 2년 6개월이란 기간이었죠. 저 정도는 그래도 빠른 것 같고요. 이제 초기에 오면 당연히 빠른데 병의 흐름을 다시 생각해보면 면역계를 억눌렀던 기간이 길수록 오래 걸리고요. 그 억눌렀던 애를 저희 살려내야 되니까. 아마 근데 말씀하시는 분은 면역계를 억누르는 약을 썼을 것 같지는 않고 왜냐면은 면역질환이라고 분류되지 않았을 때 그냥 계속 어떻게든 침샘을 분비를 해내려고 대표적으로 부교감신경을 자극하는 약들을 많이 보통 처방해요. 그러면 부교감신경이 각성이 되면 침이 나오거든요. 눈물도 나오고 침도 나오고 그런 약을 써서 쥐어 짜냈는데도 안 됐을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분들은 조금 방식을 다르게 접근해야 되기는 할 건데요. 쇼그렌 증후군으로 진단을 받고 면역 억제제를 통해서 눌렀던 분들은 그 약이 들어갔던 기간이 긴 만큼 좀 더 오래 걸리기는 합니다. 단순히 그냥 건조함이 없어집니다 보다 이게 핵심은 침 분비 능력이 돌아와야 되거든요. 이제 쇼그렌 증후군을 진단하는 검사 중에 슈리머 테스트 또는 이런 눈물과 침샘에 이제 종이를 대서요. 침샘이 실제로 분비되는 양을 체크하는 검사들이 있어요. 1분에 몇 밀리나 나오나 눈물과 침이 이런 검사를 해보면 저희가 치료를 해보면 치료가 잘 따라왔던 분들은 경과가 좋은 분들은 그 기능이 실제로 심한 분들은 4배까지도 올라오기도 하고요. 분비 기능 자체가 올라오는 건데 이거는 좀 중요한 점은 정확하게는 분비 기능을 올렸다 보단 그 분비를 방해했던 게 사라진 거죠.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분비 기능을 막 올리는 약들을 써서가 아니라 이 분비를 방해하던 그 물질이 더 이상 안 생기게 돼서 분비 기능이 돌아오는 형태가 쇼그렌 증후군의 회복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장품에 대해서도 궁금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거는 내 체질에 맞는 것을 먹는데 화장품은 어떤 재료로다가 만드는 건지도 모르고 계속 얼굴이 다르잖아요. 자기 체질에 맞는 그런 재료를 가지고 만든 화장품은 없을까? 이벤에서 그런 거 만드시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립스틱서부터 여러 가지 화장품이 나왔잖아요. 향수나 그런 것이 이런 병의 원인을 제공하는 그 물질이 된다고 하면 화장품 어떻게 써야 좋을까요? 검색이랑. 그렇죠. 그래서 만들고 싶고요, 저희도. 그래서 더 저희가 열심히 성장해서 한두 개를 만들어서 저희가 할 수는 없다 보니까 그런데 피부로 닿는 것들까지 내 타입을 고려해서 쓰시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혈액까지 들어오지 않는 물질들은 혈액 단위가 가장 항체를 포함한 면역계의 핵심 반응이 일어나는 곳들이다 보니까 어떤 질환을 일으키는 강도는 피부는 상대적으로 적어요. 된다까지는 아니지만 당연히 타입에 맞춰서 쓰시면 향수도 바르는 것도 최적이다. 근데 상처난 곳들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피부 장벽이 건강한 곳에 바르는 정도를 가지고는 혈액까지 흡수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니 그 정도는 괜찮다. 근데 안 하셨으면 좋겠다. 맞는 거 사주면 좋겠어서요. 저 같은 경우는 S타입인데 저는 피부 보습제도 어성초로 만들어진 걸 많이 찾아서 쓰고요. 물론 메인이 어성초지 다 맞는 걸로만 돼 있는 거는 없거든요. 저희가 조금 더 성장이 되면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피부로 닿는 것들도 당연히 고려하시면 좋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등에서 어떤 그 타입을 고려한 물질이라기보단 그 물질 자체가 화학물질 자체가 독성을 띠는 것들은 당연히 피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화학물질들은 당연히 최대한 노출을 줄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우리가 면역질환에서 알러지를 유발하는 항원을 크게 입으로 들어오는 거, 피부로 들어오는 거, 코로 들어오는 거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실제로 예를 들면 요즘 이제 환경도 오염이 되니까 미세먼지도 면역계를 자극하거든요. 근데 그건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해나가자. 근데 그 중에 면역계가 반응하는 강도, 빈도가 제일 높은 건 음식이다. 그래서 음식만 확실히 잡아도 그래도 나머지는 어느 정도 이겨낸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물론 실제로 음식을 잡았는데도 예를 들면 쇼그렌 증후 환자분들 중에 특히 흡연이 아주 위험한 요인이거든요. 여러 자가 면역 질환들
중에 흡연은 위험 요인이에요. 아무리 잘 지키고 생활하셔도 흡연은 직접적으로 이 면역세포들한테 아주 스트레스를 주는 물질이라 피하셔야죠. 그래서 예를 들면 흡연하는 사람도 있으면 피해서 질환이 당연히 좋고요. 쇼그렌 증후군에서 그 SSA, SSB라는 그 항체가 흡연과 밀접한 연결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음식만으로 모든 걸 통제한다라는 표현보다는 음식이 제일 중요하지만 나머지도 통제하면 좋다.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좋은 공기도 만들어 볼 수 있으면 만들어 보고 피부는 예전에도 시도를 많이 해봤는데 저희가 피부 질환만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만들어놔도 이거를 통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벌더라도 쓰여지면 되는데 버리는 게 훨씬 더 많아지고 저희가 더 커지면 피부 질환용으로 제품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향도 정말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요즘은 아로마 같은 것들 쓰시는 것들도 가능한 타입에 맞춰서 쓰시면 훨씬 더 효율이 좋습니다. 집에서 쓰시는 것들도 고려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혈액 검사상이랑 피부 반응 검사상으로는 알레르기 반응이 없는데 실제로 먹었을 때도 반응이 있는데 그건 왜 그래요? 혈액 검사상이나 피부에서 스킨 테스트를 했을 때는 없는데 어떤 음식을 먹을 때는 알러지가 있다. 당연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혈액 검사상이랑 피부상에서 보여지는 거는 항체가 있는 걸 가지고 확인을 하는데 항체라는 의미는 덩어리가 좀 큰 것들까지는 다 항체를 만들어내요. 저희가 그래서 유전체 타입이라고 하는 건 그게 아니라 세포 단위에서의 반응성이다 보니까 안 맞는 것들이 아무리 분해가 돼서 들어와도 혈액에서 정확하게 세포 단위에서 받아내기 싫은 게 들어오면 면역세포는 싸웁니다. 알러지한 용어 때문인데 면역 반응으로 나타나고요. 그래서 알러지 검사상 없는데 뭔가 나타났다 그러면 유전체 타입에 맞지 않는 음식을 드시고 계신 겁니다. 그게 드러나는 건데 유전체 타입에 맞는 음식 아닌 음식을 검사하는 방법들이 아직은 혈액학적으로 어떤 항체를 가지고 아직 확인하기는 좀 어렵고 세포의 반응성이라서 그러니까 항체라고 하는 건 어찌됐든 항원은 덩어리가 큰 것들까지는 다 찾아내거든요. 항원 항체 반응성이라는 거는 면역학적으로 항원을 인식하고 그거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내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만드는 것들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큰 물질들까지는 거의 다 만들어내요. 이게 분자 구조가 작아지는 것들은 조금씩 어려워지는데 어렵다는 게 우리가 검사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자가면역 질환은 이렇게 마치고요. 저희가 5월달 강의부터는 소장님께서 대사질환을 가지고 이제 좀 강의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아마 당뇨를 주제로 한다고 하는데요. 당뇨 강의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 당뇨하면 당뇨에 좋은 음식, 나쁜 음식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궁금하시죠? 여기서 타입에 맞다고 대표적으로 아까도 밀가루 얘기하셨는데 밀가루 타입에 맞다고 하면은 먹어도 되나? 당뇨 환자 내 스타일인데 당뇨 환자면 밀가루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서 그런 질문을 좀 받아달라고 하셨거든요. 흔히 말하는 당뇨에 좋다는 음식, 나쁜 음식. 근데 그게 정말 나한테도 그럴까? 이런 궁금증이 드는 음식들을 좀 요 QR코드로 들어가시면 설문지가 나올 건데요. 설문지에다가 이런 음식들이 정말 혈당을 올리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런 것들을 질문을 달아주시면 그걸 좀 참고해서 강의에서 좀 그걸 다뤄주신다고 하니까요.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뇨가 요즘 저희가 CGM이라고 연속 혈당 측정기라는 게 한동안 많이 유행을 했어요. 연속 혈당 측정기는 물론 치열하는 것보다는 조금 불명확하기는 한데 혈액에서의 전반적인 혈당 농도를 많이 알려주거든요. 그걸 가지고 내가 뭘 먹으면 혈당이 오른다 내린다 정도는 좀 많이 보여요. 이제 그걸 가지고 많이 요즘 실험도 하고 그걸 가지고 뭐 다이어트를 하는 것들도 있고 다양한 곳이 있는데 저는 그걸 보면 항상 이거 타입에 맞춰서 먹고 아닌 거의 차이 정말 다른데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 내용을 아마 이제 강의 때 해주실 거라 이런 음식들 당뇨에 좋다고 하는데 진짜인지 궁금한 것들 다 달아주시면 나중에 강의 때 그 답을 좀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서 궁금하신 것들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고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